이렇게 역정됐던 금리 상황이 정상화되고 스티프닝이 벌어지면 경기 침체가 통상 9개월 이내에 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락세는 이 유동성 급감의 현상에 대한 그 증시 어떤 그 현상이 아닌가. 네, 오늘 모신 분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오늘 오셨을 때 요새 증시 흐름이 참 묘합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다시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아시아 해외 증시에 블랙 먼데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경기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스트래티지스트도 아니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진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오너 드라이버라고 하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으면 운전해 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기판을 보면 속도계도 있고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RPM도 있고 연료 계기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앞에 펼쳐지는 이제 도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그 알람이 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것 중에서 금리 상황을 많이 이제 주시를 하는데 장기랑 단기의 금리가 역전이 오랫동안 됐지 않습니까? 네. 한 26개월 동안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저번 주 수요일 장중에 한번 이제 해소가 되고 금요일에는 아예 그냥 종가 기준에 그냥 10년물보다 2년물이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해소가 돼 버렸거든요. 통상 이렇게 10년물하고 2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을 저희는 좀 전문적으로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기가 낮고 장기가 올라가면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에서 뭐냐면 연준이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라고 하는 기준 금리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하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락되고 장기 금리는 이미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걸 반영해서 하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는 하락하는 속도가 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스티프가 벌어지는데 이런 걸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스티프닝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이제 이 스티프닝이 나왔을 때 어떤지를 이제 돌려보면 거의 열의 열은 다 경기 침체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역전 현상이 이제 정상화가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역전됐던 금리 상황이 정상화되고 스티프닝이 벌어지면 경기 침체가 통상 9개월 이내에 오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아무래도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둔화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건데 이 둔화하는 측면이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하드 랜딩을 하면서 좀 많은 이제 경기적인 이제 로스를 만들면서 경착륙할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이제 우려를 할 거 아닙니까? 고민도 많이 네. 해보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판단할 건 아닌데 저는 일단은 앞으로 이제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경기 정점을 치고 둔화되는 측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 신호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고 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거의 다 사실 증시 급락으로 좀 이어졌다.
요렇게 지금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기판이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속도를 달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이제 보조석에 와이프가 자기 지금 몇 킬로 달려? 60킬로, 90킬로는 계기판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스티프닝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될 때는 이제는 어떤 가시권에 있는 거죠. 네. 시계열상으로. 그러면 통상 이제 10년물과 2년물이 이제 역전했던 게 해소가 되면 좀 약간 좀 오차 범위를 좀 넓혔을 때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게 거의 100% 확률이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통상 한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해색 선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전미 경제학자인 엠버에서 이제 정하는 건데, 항상 그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 침체라는 해석이 치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가시권에 드는 걸 알고 싶다. 사실 우리가 투자는 이제 타이밍 예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언제 해소되는지를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년물보다는 3개월물이 더 기준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3개월물은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의 그 구간인데 3개월물은 5.1%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물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10년물인 3.7보다 내려와서 3.67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2년물하고 3개월물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개월물은 이제 기준금리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이번 달 9월 달에 25bp, 11월에는 B컷에서 50bp, 그 다음에 12월에는 25bp에서 연내 한 3번, 100bp 정도가 인하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게 금리라는 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연말에 되면 3개월물이 이제 4% 밑으로 떨어지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100bp 컷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다시 이제 정상했던 것들이 역전해서 그 정상적인 스티프닝이 벌어지면 그때는 그 4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증시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공포, 악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문 대표님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하락 외에 그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주변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경기 정점일 때 주가 정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경기 그 저점에 이제 침체의 극한일 때 주가의 저점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이제 꺾이기 전부터 증시는 고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시라는 것은, 주식시장은 경기보다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6월달, 7월 초에 이제 나왔던 증시가 만약에 이번에 경기가 많이 꺾인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이미 이제 경기가 꺾이기 전에 먼저 증시가 먼저 꺾였던 상황이라고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고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보면 이제 나스닥도 10% 정도 빠졌고,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5,600에서 5,400이니까 거의 안 빠졌잖아요. 한 3%.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에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시장에 대한 어떤 개별 체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특성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상 이제 진행되고,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금리라는 거는 뭐든지 미리 이제 예고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을 봐서 예를 들어서 좀 여유 있게 10개월이면 내년 한 뭐 3분기 말이나 아니면 3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주가 바닥이 그때가 바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역시 주가 바닥도
경기 침체 바닥보다도 먼저 형성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체력이라든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먼저 과도하게 이제 그런 매도세라든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 시장이라는 걸 뭐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건 아니고 항상 지그재그로 가니까 뭐 과도하게 빠졌으면 되돌림이 있겠죠. 제가 일전에 여기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그때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동성 때문에 9월 말 10월 초까지 빠지는데 제가 왔을 때 8월 초였는데 7월 달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8월 달에는 이번 1차 조정기에 하락폭이 있었으니까 대반등이 저는 있을 건데 유동성 상황을 보니까 좀 강할 거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락은 또 9월부터는 유동성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하락하는 게 다른 분들 경기를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전 경기보다도 사실 유동성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빠지는 현상이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부는 이제 달러니까 그리고 그 대표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뭘 보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이 한 10억인데 제가 보니까 내가 한 1억을 빌리더라도 저한테 와서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을 담보하고 빌려서 하면 떼먹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가 원화인데 원화를 발권은 한국은행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이게 원화에 대한 가치를 한국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은행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자산이 뭔가요? 아무래도 채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채권이죠? 미국이요. 그렇죠. 한국은의 자산의 60% 이상은 달러 표시의 국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은 거래는 달러 표시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한국은행이 발권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사실은 달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의 유동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미 금융시장은 실물과 디커플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린 그 현상을 2020년에도 많이 하긴 했잖아요. 실제로 금융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 실물과는 좀 다른 어떤 그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금융 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달러거든요. 그럼 달러 화폐에 대한 유동성을 공부하는 게 그 금융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자산 유동성, 그다음 자산 가격의 이런 변동성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기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달러의 유동성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그 금융상품이 많이 발달돼 있고 최근에는 뭐 ETF뿐만 아니고 파생상품까지 많이 지금 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유동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예전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축은 크게 이제 두 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이제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오른쪽에는 그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미 연준이 공급하는 통화 정책에 의해서 공급하는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주 유동성이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그 공급하는 재무부발 유동성이 지금은 좀 강하게 이제 지탱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제가 이제 그 2020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새로운 유동성 패러다임이 좀 펼쳐졌다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기준금리에 의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어떤 레바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다가 그거조차도 약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양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절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양적으로 이제 조절하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리하고 양적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재정 지출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만 발생했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15%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2023년, 2024년도에 보면 재정 지출 규모가 GDP에서 거의 한 30% 정도 육박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의 GDP 규모가 한 27조, 28조인데 매년 지급하는 재정 지출 규모가 3조 달러 이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7조 달러 이상, 3조가 7조 달러 이상을 이제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을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동시에 재무부에서 막대한 유동을 공급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년 동안 생기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팍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 30년 동안 생기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연준에서 유동성을 확 재워버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버리고 양적 완화를 스톱을 하고 오히려 양적 긴축을 통해서 연준 자산을 줄이면서 오른쪽의 엔진을 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냉각을 시키면서 유동성을 축소를 시켰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는 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보면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그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도 7조 3천억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그 GDP 대비해서 한 28% 정도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보더라도 그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막대한 재정 지출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발 유동성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살아서 지금 이 경기를 지탱을 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일전에 제가 왔을 때 그 7월 달에 제가 이제 6월 달에 제가 그러니까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제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증시가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8월은 또 강하게 대반등이 있었잖아요. 8월에도 대반등이 됐을 때는 오히려 7월 때까지 좀 유동성이 줄었던 부분이 오히려 다시 반대급부로 또 증가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상황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이 연준은 계속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재무부가 늘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재무부가 줄이는 부분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게 좀 커버를 하면서 늘어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게 늘지 못하고 줄어드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벌어진 구간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락세는 이 유동성 급감의 현상에 대한 그 증시의 어떤 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0월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금리 인하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대선? 대선 직전인데.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유동성은 더 줄어듭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10월부터는 왜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냐면 8월 5일까지 시장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8월 시장 보면 미국 시장 기준에 보면 한 2, 3주 정도의 아주 급반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유동성도 재무부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공급된 것처럼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는 또 재무부발 유동성이 또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펴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선거 그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10월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정부 재정 정책을 쏟을 것이다. 그러니까 9월 달은 그 옐런 재무장관의 할머니가 나와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네. 이미 카드 썼고, 아니 그러면 9월 달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10월 달에 왜 생기냐? 아, 10월 달은 또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말을 하시다 보면 이제 천천히 또 풀 수 있는데,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 상황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미루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옐런에 의한 재무부의 재정 정책 이것이 네. 새로운 달인 10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미 쓸 정책을 다 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쓰기는 그렇고, 네. 10월 달에 새로 쓸 어떤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내년 1월 1일이 새로운 해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새로운 해기가 10월 1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전 해기가 끝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새로운 어떤 예산 정책들을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달에 반등을 일으키게 되는 유동성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